낭만서점 23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스의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저희 23회 첫 번째 트랙 1부 시작하겠습니다. 1월이 벌써 성큼 지났는데요. 네. 저희가 해가 바뀌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다고 지난 회에서 좀 살짝 건방을 떨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혹시 평론가님은 2015년에 새해 계획을 세운 거 있으세요? 네, 새해 계획을 세웠죠. 궁금하다. 세웠는데요. 첫 번째 계획은 책을 쓰자. 네. 글이 아니라 책을. 네. 그러니까 글은 뭐 늘상 쓰고 있는데 네. 문예지에서 청탁을 받는 글이 아니라 제가 좀 기획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장편 분량으로 쓰는 그런 글을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전작으로요? 네. 멋지다. 전작으로 예, 그런 장편 분량의 어떤 글을 써서 책으로 묶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그게 이제 비평집은 보통 그 기존에 발표됐던 원고들을 모아서 내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제가 좀 쌓인 원고들이 좀 부족하고, 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기다리느니 좀 능동적으로 해보자. 네. 이런 결심을 좀 했습니다. 주제가 궁금한데요. 주제요. 주제는 문학과 사회를 좀 연결시키는 네.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젊은이들, 뭐 청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청년들과 노인들에 네. 대한 이야기, 약간 세대적인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요. 또 모르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확 선회해서 다른 걸로 바꿀지도 모르겠고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저희 낭만서점에서 저희가 시시때때로 네, 진척 상황을 물어보실 네. 건가요? 네. 이게 누가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네.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게요. 뭐 출판사랑 계약된 거 전혀 없고요. 네. 혼자 네,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출판사 연락 달라는 말을 살짝. 네, 그 아는 편집자들한테 좀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요즘 기획서를 직접 써서 네. 출판사에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 네, 와 기대됩니다. 네. 네. 작가님은 요즘 단편 마감으로 힘드시죠? 그러게요. 제가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니까 저희 PD님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머리를 뒤로 묶으셨어요. 네, 이게 바로 네. 마감형 머리죠. 고3 머리. 네. 맞다.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네. 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시험 기간에 그 머리 스타일이네요. 시위하듯 머리 묶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트레이닝복 나타났습니다. 입고. 네. 오늘은 그래도 코트에 딱 예쁘게 작가님 늘 뭐 그렇게 하고 다니시지만 네. 트레이닝복만 입었으면 딱 마감 모드라는 걸. 네, 차마 그렇게 올 순 없어서. 네, 근데 코트라도 입고 오긴 했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월간지 마감을 해요. 예. 그 개간지 마감은 참 이상한 게 이게 마감이 있지만 청탁은 꽤 그 전에 받잖아요. 그럼요. 그쵸? 한 2달 전에. 2달 안 받다니 여러 달 전에 받아요. 네. 개간지는 개간지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 여름호에 제가 쓴다 그러면 예. 봄호가 나온 시점부터가 마감에 돌입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나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막 이러면서 급해지면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게 월간지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심리적인 텀을 놓쳤어요. 준비가 안 되셨군요. 네, 그 마음의 준비가. 지난달이 너무 확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지난달 나왔네. 다음 달 나 뭐 이렇게 된 뭐 상황이라 지금 하루 뭐 3시간 이렇게 자면서 하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요? 아유. 네. 그래도 뭐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저는 다음에 꼭 그 작품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해야 실려야 읽으시죠? 아니요. 네.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휴,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네, 저희가 댓글 소개를 해드리자 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역시 많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업로드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굿굿님 하트. 네. 열광금지 에바로드 읽을까 말까 하셨는데요. 제가 에반게리온 몰라도 절대 걱정 말고 믿고 읽으셔도 된다고. 제가 그래서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업데이트 알람만 기다리신다고 해요. 와, 저희랑 똑같네요. 네. 네. 저도 이렇게 팟빵 같은 경우는 푸시가 딱 되면서 그러게요. 그 알람이 땅 뜨잖아요. 그럼 전 왔구나. 네. 그분이 오셨구나. 바로 다운을 받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쉬리님과 지성과 미모님은 그 장강명 작가님의 이번 책에 또 희망도서를 신청하셨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도서관에. 와. 이 희망도서 이 기능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신청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면요. 신청을 한 사람에게 바로 새 책을 네. 연락해서 줍니다. 그때의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제일 먼저 본다. 네. 그리고 그렇죠. 공공의 좋은 일까지 했다는 느낌. 그럼요.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 네. 배치도 해주시고요. 네. 와, 10개가 넘는 시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장강명 작가님. 네. 밥 한 번 사셔야겠어요, 저희한테. 네. 일세 한 10,000원 적립되셨겠네요. 10권. 네. 그게 또 상금이어가지고 인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이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알마님, 굉장히 애정 어린 여러 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낭만서점 여태까지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들으셨던 청취자 입장에서 네, 여러 조언들 남겨주셨어요. 네. 애정 어린 말씀 저희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살설솔술님, 네. 제 시옷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저 이거 언제나 TH 발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설술술 할 때 딱 티가 났나 봐요. 해보세요. 싫습니다. 네. 그 무한도전을 보면 노홍철 씨 맞다. TH 그렇죠. 발음 항상 네. 이렇게 네. 스 발음 네.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저거 내 얘긴데 하면서 왜 그렇죠? 혓바닥의 구조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게 네.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혀가 짧으냐 제가 이렇게 혓바닥 길이를 재봤거든요. 근데 평균치예요.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구강 구조의 문제인가? 근데 제가 치과 가서 물어봤는데 저는 교정을 할 필요가 없대요. 뭐 특별히 이렇게 네. 뭐 치아나 이런 게 네네.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언어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넌 게으른 발음이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입을 굉장히 이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만 발음을 하려다 보니까 네.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굳어졌다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시옷이나 이쪽 계열의 발음들은 이제 치음 계열인데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혀를 이빨 뒤에, 치아 뒤에 이렇게 댔다가 떼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잠깐 댔다가 떼니까 TH 발음이 자꾸 난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래됐다가 떼면서 시작. 살설솔술님 훨씬 나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노력하면 네. 성장하는 존재군요. 저 네. 볼펜 물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설솔술님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개나 들었죠.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저희 23회 첫 번째 트랙에서는 소설 대 소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소설 대 소설의 테마는요. 길 위에 서 있는 남자들. 네. 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니까 우선은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또 대체로 남자들이 이 정착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결혼을 해도 떠돌고 어떤가요, 작가님? 저는 뭐 아직 여자도 그렇지. 인간이 다 그렇죠. 네. 모든 인간이 다 그런가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성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더 유독 그런 바람의 냄새에 민감한 네.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대표적으로는 뭐 저번에 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던 이병률 작가님 그러시고요. 네. 바람의 사생활이라는 그러네요. 책도 내시고 네. 바람의 냄새가 묻어나는 바람을 체험하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렇게 진짜 직접 여행에 나서는 분도 물론 뭐 길 위에 서 있는 거지만 그 인생에서 이런저런 뭐 이런 길 저런 길 여러 길을 한번 자주 바꾸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그런 분들도 큰 범위에서 보면 뭐 좀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사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역마살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네. 역마살. 역마살이 낀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항상 길 위에서 모든 생을 다 소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원래 한 10대 때는 제가 그 역마살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한 군데 앉아있질 못해가지고. 자꾸 일어나. 도서관에 있다가.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ADHD? ADHD 증후군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아니 지금의 모습은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네요. 지금은 그냥 앉아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집에 잘 안 나가요. 집 밖으로. 알아요. 네. 늘 집에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그래가지고 걱정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둑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배우셨어요? 친지들이.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네, 어이구. 진짜로. 뇌진, 정말. 머리를 크게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어머, 큰 교통사고였네요? 네, 병원에, 입원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 제 생각엔 그 이후로 아마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자리에 못 앉아 있었다는 게 유년기의 이야기예요? 네, 아주 유년기요. 그 취약 시절? 네. 아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근데 한 3학년 때쯤 이제 머리를 한번 부딪히고 나더니. 얘가 약간. 근거가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뭔가 뇌 충격이 심하게 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한 자리에 누워있는 훈련이 됐던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길 위에서의 삶을 제가 살 뻔했는데. 네. 그렇게 안 됐다는 뇌 거. 충격 한번 받고 성실한. 네. 근데 그때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삶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허위평론가님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실 출퇴근이 막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직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규격 봉투 안에 인생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계속 이렇게 어떤 형식을 잘 짜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참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요. 저는 너무 막 시간 배분도 못하고 마감과 마감 아닐 때가 너무 다르고 좀 그런 충동적이잖아요. 근데 저에 비해 훨씬 충동 유전자가 덜하신 편인 것 같아요. 약간 그 혈액형 A형이잖아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또 허점이 많아요. 실제로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되게 꼼꼼한 것 같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희 진면목을 알고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로 여자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너 되게 허랑방탕하구나. 뭐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네.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닌 게 허위평론가님 매력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감이라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빨리 저희 네. 본문을 네, 네. 겠네요. 그래서 길 위에 서 있는 남자들의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 대 소설 이번 회에서는요. 한국 단편들 20여 년의 시간차가 있는 30대 남자가 길 위에 서 있는 네, 그런 소설 두 편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초부터. 그러게요. 네. 저는 저번 그 장강명 작가님의 열강금제 에바로드를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자꾸 저와 관련된 소설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30대 초반. 감정이입이 자꾸 돼요. 안 하려 그래도 되더라고요. 네. 어느 쪽에 더 되셨는지는 이따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그 20년의 시간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20년이라고 할 때는 우선 현재 2010년대에 소설을 한 편 다룬다는 얘기고요. 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90년대 소설 한 편을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과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어서 네.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젊은 작가의 첫 번째 단편집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려나요, 여러분? 네. 저는 아마 이분의 작품을 읽지는 않으셨더라도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은 힌트를 드렸어요. 1990년대 초반 젊은 작가 첫 번째 단편집 그리고 길 위에 서 있는 남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린다면 물고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제목에 네. 책 제목에. 네. 그럼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뭐 팟빵이나 교보 북뉴스에 이미 제목 다 뜨고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뭐 이미 저희가 한 얘기도 이렇게 다 밑에 캡처가 돼 있어. 아이고. 네. 뭔가 비밀이 없어. 신비감이 없어. 낭만서점은. 네.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작가님의 은어낚시통신이라는 단편집인데요. 네. 저는 요즘에 무한도전에서 뭐 요즘 즐겨봅니다만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토토가, 하고 있어요. 네. 토토가.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활동했던 가수들을 이제 지금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률이 되게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90년대를 이렇게 다시 추억한다는 게 지금 30대 또 40대들에게 어떤 특별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은어낚시 통신을 읽는데 저는 뭐랄까요. 그 당시에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물론 94년이라 그러면 저는 아주 어린 네. 학생이었습니다만 네. 저는 94년에 읽었던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셨나 봐요, 그때. 어머. 네.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요. 94년이라고 할 때. 그러네요. 11살이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읽지 못했죠. 네. 네,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읽었습니다만 전 은어낚시 통신을 처음 읽었을 때의 어떤 느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도대체 이 소설이 뭐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요. 네. 어떤 의미? 뭔가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읽었던 소설들은 뭔가 다 뚜렷한 서사들이 다 잡히고 네. 의미들도 좀 분명한 편이었는데 이 작가의 소설은 뭔가 알듯 말듯한 어떤 상징, 비유들이 많았고 그런 면에서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시를 읽는 느낌이었다. 네. 네, 그런 시적인 언어. 네, 생각을 했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시적인 문장들로 직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라고 할까요? 인생의 무의미라고 할까요? 네. 두 개 다 네, 들어있던 인생의 의미와 무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예.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로 여자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20살 무렵에 어떤 학생, 막 문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소설집에 담긴 어떤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미숙했던 그리고 여전히 미숙한 저에게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하고는 다른 어떤 곳으로 이렇게 찾아 떠나는 여행들이 과연 그곳이 뭘까? 아주 아스라이 보이는 것들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들도 당시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그 후에도 평론 공부하면서 네. 예, 당연히 반복해서 읽으셨겠지만 이번에 다시 이 나이가 주인공들의 나이가 되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읽은 은호낚시 통신의 감상이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아직 뭐 소설의 줄거리도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그냥 전반적인 느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네, 조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여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 소설집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여자들 도대체 현실에 가능한 여자들이야? 이런 여자들이 어딨어? 네. 라고 했는데 이젠 알겠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이해했다기보다는 그 여성 캐릭터들이 남자에게 어떤 의미일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목이 메이네요. 살아가면서 좀 느꼈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경험치가 쌓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면, 네. 이제 뭐, 윤대녕 작가님 소설의 여성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죠. 네. 근데 뭐, 가장 뭐, 일반적인 논의들이 정말 그런 여자들이 어디 있느냐, 또는, 예, 그런 어떤 남성 화자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여자들 등장시켜서 여성을 뭐, 어떤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죠. 근데 그걸 오늘 허위평론가님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윤대녕 작가님에 대한 그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윤대녕 작가님은요, 1962년 충남에서 태어나셨고요. 단국대 불문과를 졸업하시고 199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은어낚시 통신, 남쪽 계단을 보라, 누가 걸어간다 등이 있고요. 또 장편 소설로는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달의 지평선, 눈의 여행자,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등이 있습니다. 뭐 윤대녕 작가님에 대해서는 시적인 문장, 존재의 시원에 대한 탐구, 회화적 감수성과 감각적 서사, 개인의 내면의 형상화로 특징되는 9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대표 소설가 중에 한 명이라는 수식이 따라다닙니다. 네, 80년대에 어떤 거대 이념이 붕괴하게 되고요. 뭐 리얼리즘, 뭐 역사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던 한국 문학에서 이 90년대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내면성, 개인성 이런 키워드로 요약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윤대녕 작가님이십니다. 네, 어쩌면 윤대녕 작가님을 비롯한 그때 작가들의 출연으로 뭐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작가들이 이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또 명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함께 나오기 시작했던 이런 흐름을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대녕 작가님을 결국 그것도 초기작을 다룬다는 얘기는 90년대를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윤대녕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릴 때
백가음 작가님의 인물평을 한번 빌려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네. 백가음 작가님이 요즘 그 문인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죠? 네, 끝났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곧 책으로 묶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 윤대영 작가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원적인 고독을 그는 펜에 담는다. 그의 눈은 저 멀리 깊은 곳에 박혀 있다. 얼굴 속 아득한 곳에 숨겨져 있다. 깊은 곳에서 먼 곳만 바라본다. 우주 밖으로 지나간 촘촘한 과거의 시간이나 기억을 돌이킨다. 때로 가늠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찰나를 가져온다. 눈앞의 풍경을 바라볼 때도, 당장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도, 너머에 있는 어떤 시간과 마주한다. 사람들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가 자주 사람 사이 시선을 회피하는 연유이기도 하다. 나도 그의 눈이 너무 깊어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입이나 코를 바라보며 얘기를 하곤 한다. 쓰고 보니 연인에 대한 헌사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러하다. 네. 너머의 시선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쫙 긋고 싶네요. 이렇게 정말 연인에게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 그러게요. 관계인데. 네. 그래서 백가음 작가님 본인도 마치 이게 진짜 네. 연인에 대한 묘사 같아서 좀 그러하다. 네. 스스로 마음을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동경하는 선배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있거든요. 네. 저도 이상하게 그 선배를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머, 얼굴이 저렇게 빨개지실 수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사귀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선배에 대해서 사귀면 어떡해요, 그분은. 그러게요.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여자랑 느낌. 결혼도 하셨는데.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네. 거죠. 되게 그 선배를 생각하면 네, 좋아지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답례품으로 하트 미역 보내신 분 맞으시죠? 네, 그분 맞습니다. 네. 참 제가 좋아하는 에스모 평론가님. 네. 예. 답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아니, 저는 그분의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실까봐. 그냥 제가 수습이 좋아한다.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아우, 창피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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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사심 없는 사이잖아요. 사실 동성과 동성끼리 그렇죠. 이렇게, 보는 이 애정 어린, 어떤 경외감과 존경과 막 사랑으로 보는 이런 게 더 진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네. 이 은원학시통신이 처음 나왔을 때 전 기억해요. 예. 90년대 저는 이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1994년이죠. 네. 근데 진짜 큰 화제였어요. 윤대영 작가라는 작가가 등장을 네. 했고 굉장히 젊은 나이셨잖아요. 30살이 막 간 넘은 이 정도 나이셨거든요. 그리고 네. 근데 여태까지 그 한국 남자 작가들이 써왔던 소설과는 진짜 다른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보면 남자인데 이게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남자가 쓴 것 같은데 네. 문장이나 어떤 뭐 분위기 네. 이런 것을 보면 남자가 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어떤 소설에서는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문학에 관심이 많고 그런 소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막 잘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예. 굉장히 아름다운 단편이고 내가 잘 이해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어떤 여행지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어떤 곳에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가서 읽고 싶은 소설이다. 의미를 두고 곱씹고 싶어지는 소설이다. 그리고 혹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네. 그냥 시처럼 한 줄 한 줄 읽고 싶은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이 책만 딱 한 권 넣고 갔던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은어낚시통신이 그러니까 94년에 묶여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단편들은 그쵸.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대영 작가님이 62년생이시니까 네. 이 소설집은 32살에 묶여 나온 거고 네. 이 작품들을 쓰셨던 건 이제 20대 중후반 또 30대 초반까지의 글들인데 저는 20대에서 그 30대에 걸치는 어떤 삶의 면들을 저는 뭐 평론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윤대영 작가님의 이 소설을 또 다시 읽으면서 내가 놓쳤던 그리고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남성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어떤 그 삶의 면들을 이 소설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유효한가요? 뭐 100% 싱크로율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맞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90년대적인 소설이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30대 남자의 불안들이 네. 이렇게 스미듯이 네. 스며들어 있는 느낌을 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래서 요즘 요 소설을 읽으면서 아마 네. 좀 위안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작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은어낚시통신이라는 단편집에는요, 모두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은어낚시통신이라는 표제작이 된 은어낚시통신도 들어있고요. 뭐 은어, 또 말발굽 소리를 듣다, 예. 뭐 이런 또 미아리통신, 뭐 이런 유명한 단편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길 위에서 라는 테마로 이 중에서 한 편,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이라는 소설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이 작품은요, 윤대영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한번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네. 28살에 등단하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 소설 취재차 청평사에 다녀갔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춘천의 청평사죠. 그렇죠. 네. 그 체험을 토대로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90년대에 저도 춘천 많이 갔고 청평사도 많이 갔는데 저는 왜 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게 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맞아요. 네, 이 뭐 구석사, 맞아요. 청평사, 네. 선운사 뭐 이런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좀 이름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가요, 네. 청평사? 청평사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소양강 네. 그 댐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네. 네. 실제로 이 소설에 예, 그렇게 나와 예.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은희경 작가님 소설에도 이 청평사가 배경으로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작가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배경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에 가서 예. 기차를 타죠. 그때는 경춘선, 느리게 가는 경춘선 열차를 타고 네. 춘천역에서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어디 소양댐인가? 네, 맞아요. 다른 교통수단으로 소양댐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청평사 가는 배에 올라타서 이제 소양호를 이렇게 슉 가서 도착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죠. 그 길을. 그래서 그 길 동안 작가라면 무슨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느리게 진행이 되는 길, 그리고 이렇게 배가 막 1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느리게 기다리는 여정이죠. 네. 그러니까 30분씩 보니까 텀이 있더라고요. 네, 사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제독하면서 청평사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요. 네, 제가 한 재작년,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이맘때 그 춘천이 등장하는 짧은 소설을 쓸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춘천에 오랜만에 같이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2번 연속으로 네. 갔었는데 청평사까지 못 가봤어요. 근데 춘천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춘천까지 가는 빠른 길이 생겼잖아요, 서울에서. 맞아요. 네. 고속도로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예전에 춘천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도시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가려면 하루 당일로 갔다 올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돌아가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또 춘천까지 가는 KTX인가요? 고속열차, ITX. 청춘열차인가? 그렇죠. 네, ITX도 생겼죠. 그래서 마음 먹으면 아주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서요. 그렇게 실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느낌? 그냥 어떤 저 가까운 뭐 서울에 약간 서울에 살짝 그 부심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도의 그런 도시들의 중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요. 뭐 춘천 분들은 편리해지셨겠습니다만 외지인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춘천이 그 춘천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감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감이 있을 때 느껴지는 아득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아련함들. 네. 그것이 그 편리함과 좀 맞바꾸어진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춘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희는 그 가수 김현철의 춘천 춘천 가는 가는 기차. 기차가 반사적으로 떠오르면서 네, 춘천 가는 기차는 천천히 맞아요. 가는 동안 역사가 이루어지죠. 간도 계속 또 막 청평에서 내리고 계속 내리거든요. 제일 끝이 춘천인데 그래서 저도 20살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랑 춘천 갔다 왔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근데 슬슬 이게 연애 소설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요. 더 그래요. 춘천과 얽힌 나의 저도요. 네. 또 MT 같은 거 이쪽으로 그쵸.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성리, 가평 이렇게 쭉, 예, 쭉 내리잖아요. 가면서. 네. 그런 역사들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이어폰으로 이렇게 음악 나눠 들으면서 둘이 앉아서 갔던 그런 길인데요. 네. 지금 ITX 청춘열차를 타면 엄청 빨리 도착해요. 그러니까 진짜 훅 가더라고. 저도 네. 이게 그래도 좀 뭔가 기차 여행이라면 한 2-3시간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해버리니까 약간 좀 미지근한 느낌. 난 누구? 뭐 여긴 춘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한국 문학에서 춘천이 등장을 한다면 그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싶어요.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이 이후의 작가들, 세대 이후의 작가들이 쓴다면 춘천은 그런 윤대정 작가님이 그려냈던 방식과는 정말 그 상이한 방식으로 그렇죠. 재현될 것 같습니다. 아스람의 도시, 호반의 도시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좀 그런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네, 근데 이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이라는 단편에서는 우리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라는 지명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윤대니영 작가님의 단편은 특히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은 그래도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요약이 가능한 작품이에요. 네. 평론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되게 요약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 작가님이 줄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 이거 깜짝깜짝 놀래요. 작가님은 왜 이렇게 잘하시지? 저 진정성 없음의 미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우선 윤대영 작가님의 그 작품들은 주인공이 항상 납니다. 그리고 30대 남자예요. 30대 남자가 그 춘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 잠깐 편집이 있었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하시다 포기하시고. 네. 아이, 그러니까 역시 작가님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줄거리 요약에도 요령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하면 발단 전개 그걸 따라서 하면 이게 플롯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엉켜요. 되거든요. 엉키게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냥 탁탁 잘라서 중간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30대 남자예요. 네. 근데 나에게는 연인이 있습니다. 금영이라는 이름의 연인이 있는데요. 금영은 좀 복잡해 보이는 가정사가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5살에 생모가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양모의 손에서 큽니다. 네. 근데 아버지는 이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물으면 내 어미는 소가 되어 물속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소가 되어 물속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금영은 이 소를 찾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준 양모를 정말 이렇게 버리다시피 떠나서 여승이 되죠. 네. 그러다가 환속을 합니다. 그런데 환속을 어머님이 여기가 네 법당이야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대문 밖을 나갔다가 다시 곧바로 들어와서 바로 환속을 하죠. 네, 그런다고 이제 완전히 속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과 마음은 여전히 어디 먼 곳을 따라 떠돌고 있는 그런 그녀를 연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힘듭니다. 그렇게요. 흐린 봄철, 어느 오후의 무거운 일기처럼 그만한 우울이 또한 필요하다. 세상을 속지 않고 걸어가기 위하여 나는 담배를 끄고 누구에게든지 신경질을 피우고 싶다. 김수영, 바뀌어진 지평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서부 지방에는 낮부터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겠다.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조금 오겠다. 5월 7일자 조선일보는 일기예보를 이렇게 적고 있다. 그 옆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며 비가 내리고 있는 지평선을 향해 걷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30분, 해 지는 시각은 19시 28분, 그리고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은 각각 20시 54분과 5시 50분이다. 내일 새벽에도 해 뜨는 시각이 오늘과 비슷하다면 해가 뜨고 나서도 약 30분이 지나야 달이 지게 된다. 비올 확률은 서울과 춘천이 모두 60%, 지역별 예상 기온은 서울이 16 내지 20도씨, 춘천이 13 내지 21도씨. 구름 사진을 보니 나이테처럼 생긴 저기압선이 만주벌판에서 서서히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중국 동북부와 일본 열도는 고기압 세력권에 놓여 있다. 오늘 춘천으로 가면 서울에서보다 조금 일찍 비를 맞겠다. 하지만 내일 새벽 달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 나는 15시 35분에 청량리역에서 춘천행 통일호 열차를 탄다. 그녀가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의 말사인 내원사에서 행자로 머물다 3인이 개를 받고 집으로 내려온 것은 일주일 전의 일이다. 봄은 갓 낳은 달걀과도 같았다. 군데군데 피가 묻어있고 따뜻하고 애잔한 생각마저 들었다. 지난 가을 호련이 사라지고 나서 그녀는 8개월 만에 그렇게 초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한 달여 비구니가 수행하는 저를 뒤지고 돌아다니다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온 터였다. 지쳤던 탓이 아니다.
제 길을 미리 알고 질러간 사람은 찾아지는 법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막연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으나 그때쯤에선 그 또한 부질없는 기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혹여 돌아온들 전과 달라질 그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남루한 승복에 바랑을 걸머쥔 행색으로 그녀는 대문을 밀고 슬쩍 들어섰다. 갸웃이 열린 문틈으로 꽃수레가 덜렁덜렁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무엇을 먼저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희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새파란 비구니가 마당에 들어와 합장을 하고 서 있었다. 이내 마루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옴짝도 못한 채 그저 몸만 덜덜 떨고 있었다. 마음이 너무 앞서갔던 모양이다. 비구니는 태어난 얼굴로 마루에 와 걸터 앉으며 전생의 제 어미를 보고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뭐라든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 어딜 가는데? 온수 납자가 어딜 가겠어요. 법당을 찾아가지요. 내친 김에 청평사에 들러볼까 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바랑을 추스리며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까지도 떨고만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녀를 잡아볼 요량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 하룻밤만 보시하고 가도록 하세요, 스님. 보시라는 말에 그녀는 물끄러미 제 어미를 쳐다보다 내일을 믿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어머니는 찬거리를 마련하러 시장에 다녀오다 집 앞에서 지나던 택시에 받치고 말았다. 요추 2개가 내려앉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사람을 불러 쑥뜸을 하고 정수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수십 개의 침을 꽂고 누워 그녀는 불어 그러는지 헛소리를 해댔다. 탈상도 하지 않았는데 너마저 가면 나는 어쩌냐. 밤에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그녀는 제 어미에게 밭투 앉아 귀에다 대고 말했다. 불어 그러셨다는 걸 알아요. 쓸데없는 일인 줄 아시면서.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아침 공양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바랑을 짊어지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안방에 누워 고즈넉이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대문을 막 나서려는 찰나에 매를 치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이년아, 여기가 네 법당이야. 그녀는 움찔하며 그 자리에 붙박여 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못 들은 척 내쳐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에 그녀는 도로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무얼 놓고 나갔다 그걸 가지러 들어오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서 그녀는 그렇게 환속한 것이다. 그러기에 어디 길을 가다 주저앉는 게 아니다. 그녀가 춘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춘천 청평사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금영을 따라서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가는데요. 금영은 만나지 못하고 대신 기차를 같이 타고 온 신비로운 새로운 여자, 그녀라고 부를게요. 그녀와 어떤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여관에 가서 동침을 하죠. 네. 그리고 그녀에게 이 금영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그녀는 금영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라는 하나의 공간을 남겨두고 어느 결에 문 밖에서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소를 탄 나그네가 되어 여기 오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소설이 끝나네요. 네. 서사를 작가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사를 요약하면 참 별것 아닌 소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소설이 서사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정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 서정성을 극도로 밀어붙인 작품들이 있는데 윤은영 작가님의 경우에는 그런 서정성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제목이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인데요. 여기에 그 명사가 3개가 있네요. 소와 여관과 가끔. 네, 다 의미심장합니다. 그 소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소는 어떤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소가 요즘에는 그 개그 콘서트 때문에 소는 누가 키워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소라는 건 그런 용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소는 누가 키워라는 것이 워낙 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됐고 뭔가 이 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우직한 성실함, 생활 이런 상징인가요? 네. 그러게요. 저는 도대체 그 박영진 씨가 어떤 의미로 그걸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딴 일을 할 때 도대체 정작 중요한 일은 누가 하겠느냐. 이런 야마군요, 말로. 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소하고는 이 윤대정 작가님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쓰고 계시고요. 소는 그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요. 마음을 뜻한다고 하죠. 네. 인간 본연의 자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절에 가보시면 벽화에 이 15도가 그림이거든요. 예, 10개의 그림인데 15도가 그려져 있는 것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5도, 심오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금영이라는 인물이 나에게 소설 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 10개의 소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죠. 예. 네, 그 작가님께서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굼뜬 얼굴로 벽그림을 올려다보고 있는 나에게 금영은 묻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다. 15도는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을 뜻하는 그림이에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해요. 15는 심우, 즉 소를 찾아 나선다로 시작해요. 다음엔 견적, 소의 자취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견우, 소를 보았다는 뜻이고요. 득우, 소를 얻고요. 그 다음은 모구, 소를 길러요.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 그림은 팔상성도라고 해서 조계사 대웅전 벽화에도 있어요. 피리를 불며 흰 소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리고 다음 것은 망우존인, 소를 잊고 자기만 존재해요. 인우구망, 자기와 소를 다 잊어요. 반본환원, 본디 자리로 돌아가요. 입전수수, 마침내 궁극의 광명자리에 드는 거예요. 결국 15도는 마음을 찾고 얻는 순서와 얻은 뒤에 회항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소는 마음을 뜻해요. 네. 바로 이 소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도 그 15도, 심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금영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 중요하지만 이 10가지의 그 소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첫 장면. 소를 찾아 나선다. 네. 근데 소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소를 잃어버렸는지, 소가 있었는지 말았는지, 집을 나갔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도의 시작은 목동이 우리 소가 나갔구나. 나한테 더 이상 소가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도의 진짜 시작인 셈이죠. 그 최인호 작가님의 네. 그 길 없는 길이라는 작품이 네. 있는데요. 그게 이제 경어선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전 한때 좀 불교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많이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그 경어선사도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그 최인호 작가님의 작품이 또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인호 작가님의 작품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윤대영 작가님의 이 특히 초기작을 보면 이 불교적 세계관이 좀 중요하게 네. 이렇게 어떤 중요한 배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대영 작가님을 흔히 이제 평가할 때 이 존재의 시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네. 이제 거의 그 고정된 명칭처럼 붙었더라고요. 그 남진우 평론가께서 명명을 하셨죠. 네, 명명하셨죠. 네. 네. 그게 이제 은어 낚시 통신에서 그 은어가 이제 회귀하는 어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윤대영 작가님 스스로 이렇게 그런 여지를 작품 안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딱 캐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불교적 세계관과 뭐 대입시켜 본다면 결국 원형이잖아요. 계속 순환하고 네. 도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차안과 피안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그게 약간 진부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네. 이제는. 예.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작품을 보니까 이 90년대에 불었던 뉴에이지 네. 그 열풍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 뿔피리 소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오조 라즈니 씨, 네, 오쇼 맞아요. 라즈니 오쇼 씨. 라즈니 명상에. 예.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오쇼 라즈니 씨가 그 인도의 뭐 대표적인 명상가죠. 네. 예, 원래는 뭐 철학을 공부한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거의 사상가가 되죠. 네. 그래서 내면의 영성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하기도 하는데요. 이 뉴에이지가 어떤 거냐면 그 개인의 내적 영성 발견에 초점을 둔 대체 종교라고 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류시화 시인이 많이 소개를 또 했죠. 네, 많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뭐 이런 시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네. 것들도 그런 계열에 속해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에서도 그것이 언급되면서 이것이 딱 90년대적인 어떤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그 뉴에이지의 어떤 계열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뉴에이지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히 이 소설 안에도 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소 얘기하다가 네. 그렇게 갔네요. 네. 금영은 이 물속의 소를 찾아 헤맵니다. 예. 영원한 어떤 관념적인 것, 뭐 근원일 수도 있고요. 영원한 관념이라는 것은 결코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 빠지는 소를 어떻게 찾겠어요. 네. 네. 그런 결코 완전하게 다다를 수 없는 예. 그 길, 구도의 길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과 나는 사귀게 되죠. 네, 하필이면 그런 여성과. 네. 물론 구도를 찾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도를 한다는 것이 네. 개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이성이라는 문제와 엮이면 굉장히 그 상대방은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불가에서 이야기할 때 돌을 찾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생의 인연들을 다 네. 끊고 나서 너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생에 태어난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가족과의 연인과의 연 다 단절하잖아요. 일단 네, 소를 찾고 음. 길들이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15도의 중간 과정입니다. 금영이라는 여자가 환속을 합니다만 이 여자는 끊임없이 지금 이 삶 안에서 소를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요.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춘천을 막 함께 구경하는데 어느 순간 금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담배를 사고 나오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는데 혼자 가버린 거예요, 네. 집에. 그래서 남자가 황망해하는 이 장면도 나오는데 진짜 이런 여성을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그렇게 상황과 맞닥뜨린다면 좀 화가 날 것 같기도 하다는. 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고 연인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과정은 일종의 그때 마음의 거울을 네. 뭐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과 또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타자를 통해서 내가 네. 반추되는 그런 것이 또 연애의 하나의 네. 측면이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측면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나와 금영은 저는 그렇게 아주 다른 존재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렇게 현실에 막 발딛고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남자 역시 소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죠. 남자의 소는 금영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금영 역시 다른 소를 찾고 네. 있고요. 그래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네. 영원히 잡히지 않는 그 연결고리 속에 이들이 놓여 있는 계속 것인데 반복을 하는 거죠. 네. 이 남자는 그러면서도 저는 또한 그 금영과는 다른 측면의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영이 훨씬 더 저 멀리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남자는, 그러니까 나는 금영을 통해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죠. 근데 네.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잠깐 단언하시는데요. 불가능한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애를 할 때 또 윤대영 작가님의 많은 소설들이 이 연애의 이야기를 다루고 네. 있잖아요. 근데 연애가 정말 세속적인 연애가 아니라 연애를 통한 어떤 구원 뭐 이런 이야기들. 존재의 시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없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면을 내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삶도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감 같은 것으로 연애를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네. 근데 평론가님의 일천한 경험에 네, 비추어보는 거죠. 정말 지금 일천하죠. 네, 너무 일천하죠. 네. 근데 그러면 하는 족족 다 실패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도 족족? 네. 앞뒤가 안 맞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이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상대방 역시 저에게 네. 그런 면을 바라고 있었는데 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금영과 나의 관계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영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계속 안개 속으로 이렇게 허벙허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그 멀리서 사라지는 계속 그 치마 뒷자락을 네. 따라서 뭐가 아닐까, 저것이 소가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기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소를 내 손에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를 꿈꾸면서 갑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 나가 금영과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네. 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여관이잖아요. 예. 또 다른 중심 단어가 여관인데요. 여관의 반대는 뭘까? 호텔은 아니잖아요. 여관의 반대는 집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결국 여관에 소가 집이 아닌 다른 공간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온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소는 여관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소는 여관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심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는 집 안에 들어온다 가끔이 아니라 나는 여관에 있는 사람이고 네. 늘 길 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나 역시. 그래서 나가 금형을 잡고 싶고 예. 금형의 손을 잡고 싶고 금형의 치마 자락을 붙들고 싶어서 늘 헤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금형과 집에서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이 금형과는. 그게 금형의 문제여서 그런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여관은 항상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잠깐 머무는 네. 그런 그리고 공간. 소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네. 그 소가 마치 정말 정해진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모래타장에 바늘이 하나 꽂히는 것처럼 어떤 우연적인 면에서 이 여관으로 잠깐 방문하게 되고 그것도 아주 가끔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를 찾는 과정, 또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 네. 그리고 내 마음을 찾는 것들이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우연성의 그 순환 내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네. 것을 긍정하는 그런 과정을 이 소설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긍정하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데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한다 할까요? 네, 긍정에는 뭔가 낙관의 의미가, 네. 낙관과 희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의 정조는 낙관과 희망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겠다. 계속 가끔 들어오는 소를 기다리겠다. 그런 느낌으로 읽히네요. 네. 여관이라는 공간. 예. 길 위의 공간이죠. 필연적으로 뭐 대비되는 말이 집인가요? 여인숙인가요? 호텔인가요? 네. 근데 그 나그네가 머무는 공간이고요. 네. 뭐 잠깐 머물고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그 윤대영 작가님의 소설에서는 여관이라는 공간이 아주 중요한 모티프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물들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의식을 깊이 체화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 같아요. 네. 또 불교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잠깐 속세에 지내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뭐 다시 다른 형태로 윤회를 해서 뭘로 태어나든 간에 이곳은 전체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분일 뿐이고 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니까 누구나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인물 모두가 뿌리 박힌 사람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늘 떠돌아다니고 부유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적합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잘 잡히지 않아요, 이 인물들이. 네. 되게 보통 소설을 읽을 때 그 인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쵸. 머릿속에서 이 인물은 뭐 머리의 길이는 얼마고 키는 얼마고 뭐 이런데 윤대정 작가님의 작품은 그 인물들이 다
혼용되어 있어요. 네. 이 남자가 그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금명이 이러면서. 그녀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밀짚모자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이 소설에 나오는 단편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가 있고요. 금영이 있고 그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 얘기가 두 겹의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금영과 나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금영 아버지와 생모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밑바탕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금영의 아버지와 생모는 서로 사랑을 해서 금영이라는 아이를 가졌고요. 근데 금영의 아버지도 기본적으로 역시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이었죠. 네. 네. 이 나그네 같았던 이 금영의 아버지도 금영이라는 어떤 아이죠. 예. 속세의 짐이죠. 네. 네. 아이를 낳고 이제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속세.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함께 금영이라는 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근데 그 마음은 나그네이고 늘 새로운 여관들에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서 그렇게 가장으로 사는 그 남자의 무게가 저는 소설에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나와 그녀의 삶과 대비되면서 그런 느낌들이 마음을 눌렀어요. 예, 금영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 소설에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그 금영의 아버지는 한때 소설을 썼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포기했고, 네. 서점을 차려서 예. 사셨던 분인데요. 강경화로 세상을 뜰 때까지 여기저기 풍광을 기웃대며 떠돌다가 죽기 며칠 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 길 위를 떠돌던 사람이죠. 그런데 집이 있는데 길 위를 떠도는 사람과 집 자체가 없는 사람 그 사이의 무게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어느 순간 금영의 아버지가 이 소설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마음 상태에 처해 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갈 수 없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경우. 네.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확 와닿네요. 작가님, 네. 소설은 안 써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당위는 계속 나에게 어떤 압박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또 현실에 서점을 닫을 순 없고 아이를 벌어 먹여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득도 세대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비판적인 말이죠, 사실은. 득도를 해버렸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삶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나는 뭐 굳이 많은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프리타로 먹고 살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원룸에서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하지만 연애는 하지 않겠어. 네, 뿌리를 내리진 않겠어. 굳이 뭐 돈도 많이 들고 난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득도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하물며 연애도 안 하는데 결혼과 출산 이런 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건 전부 일본 내에 어떤 닫혀 있는 출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억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변화한 것이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들이 자신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뭐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방법이죠. 그렇죠. 네. 한국에도 그런 사토리 세대의 삼포 세대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런 그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윤대영 작가님의 이 90년대 소설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그것과 겉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닮아 있지만
안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르죠. 네. 네, 다른 삶의 방식인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놓고 보면 네, 정말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소설과 함께 또 논의해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의 윤대영 작가님의 이 30대 남자들은 이런 자아 찾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런 여정은 딱히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 압박, 네. 맥락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네. 그냥 존재의 결핍 네. 자체를 추동하는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소설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굳이 이때 그 소설들의 사회적인 어떤 컨텍스트에서 읽어본다면 뭐 9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의 한국적 어떤 정치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 네. 네, 그리고 뭐 많이들 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거대 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결국 어떤 인간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들이 외로이 남았고, 예,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박하게 표현하면 소련이 붕괴했는데 더 이상 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실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되지? 라는 그 동력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왜 그들이 살아가야 하지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데올로기가 자기의 삶이었던 사람들, 특히 그 386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을 테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 9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라고 하죠. 뭐 푸코니, 들레즈니 이런 쪽의 연구로 갔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은 아예 반대의 측면, 자신의 영성 찾기에 돌입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보면요, 은은학시통신이라는 이 단편집 안에 단편들, 예, 그리고 이 손은 여관으로 들어온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물들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명기가 됩니다. 태어난 그 연대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금영은 66년생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소설이 쓰여진 이 시점에서 28인데요. 금영은 그 승려가 됐다 환속했고 소를 찾는 데만 골몰할 뿐 뭘 해서 먹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여기 인물들이 아무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들은 그러게요. 돈 없으면 형평사 못 갈 텐데.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 그 생활적인 측면이 전부 차치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계속 그 좀 안개처럼 느껴진다, 좀 떠돈다라는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모티브,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20년 후에 지금 이 나이에 30살 정도의 젊은 작가들이 쓴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20대의 삶과 소찾기에 예,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저는 요즘 작가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작가들이 훨씬 더 그 정치 사회적인 면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각들이 그럴 수밖에 없이 네, 자라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왜 90년대에는 뭐 개인의 내면성이라고 귀결이 되지만, 그러면 2000년대, 2010년대는 그것을 한편으로 중시하면서도 다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죠. 예전의 흐름들을 요즘 작가들은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자신의 소설 안에 반영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90년대 소설에 대해서 어떻다, 이건 90년대 소설이야, 뭐 2000년 소설이야라고 저희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게 좀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윤대영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이 아니라 은원학시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그 90년대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새로운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것을 다시 읽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소설을 사랑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90년을 살아가든, 2000년을 살아가든, 2010년을 살아가든, 결국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니까요. 네. 네. 윤대영 작가님도 또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설이 현실 도피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원형을 통해서 우주적 질서와 존재의 순수성을 환기시키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형이라는 건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탐색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윤대영 작가님의 작품은 지금의 역시 읽고 또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작품이다. 라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다면 이제는 그 오해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어떤 선입견이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선입견을 걷고 작품을 순수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네. 네, 저는 그 15도를 계속 되뇌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15도라는 게 소를 찾는 것은 중간 과정이에요. 예. 그 소를 길들이는 것도 중간 과정이고요. 그 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근데 예.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소를 잊어버려야 돼요. 소가 있었다는 것을. 네.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그리고 자기도 잊어야 된다고 네, 하죠. 그렇죠. 참. 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반본 환원인데요. 텅 빈 원에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커다란 거울 같은 경지라고 합니다. 예. 작은 번뇌도 없는 그런 경지고요. 그걸 지나면 이제 입전수수예요. 뭐냐면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속세에 손을 내미는 거죠. 탁발을 하는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를 찾으러 떠났던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소를 잃어버렸구나라고 그 각성을 했던 바로 그때로 세속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얻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결국은 커다랗게 얘기하면 그 불교라는 어떤 종교의 한 면이라는 측면에서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음미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예. 윤대영 작가님의 이 소설집에 나오는 이 네. 남자들은 예. 그 연애 고수들 같아요. 뭔가를 좀 아는 남자들이에요. 그 여성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잘 보내는 남자예요. 되게 그래요. 은밀하게 그런 남자들 정말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남자들은 여자를 잘 계속 여자친구가 있거나 이렇게 여자를 잘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되게 이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앞에서 되게 막 환심을 사고 내가 막 잘해줄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몰랐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세요? 평론가님 일단 아니에요. 전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 명 있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깨달음을 얻은 듯한 저 표정. 예. 말이 없어요, 그들은.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나를 보나? 아닌 거 같아. 내가 착각하나? 이렇게 이 줄타기를 굉장히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몸을 뱉죠. 네. 예. 갑자기. 저 영화 방자전에 보면. 네, 저 안 봤어요. 거기서 네. 그 오달수 네. 씨가 그 방자로 나오는 김주혁 씨한테 그 연애
여자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나를 다 지도하거든요. 거기서 기술 중에 하나가 나와요? 네, 응시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계속 이렇게 은근히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저는 아니 뭐 저런다고 넘어오겠나?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도 또 말씀하시네요. 그게 헷갈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럼 기분 나쁘죠. 네. 아이고. 그게 바로 요즘 많이 말하는 되게 싫어 뭐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썸이라는 말 참 뭐 약간 나 부끄러운 말인데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도 난 잘 모르겠다. 넌 내 마음을 아니? 라고 눈으로 묻는 거죠. 결국 눈이 언어라니까요. 진짜 눈이 제가 얘기하지만 눈은 네.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윤대영 작가님의 이 나들은 너무 잘해요. 그런 것들. 잘합니다. 그 기차 장면이 인상적이잖아요. 네. 그녀 밀짚 모자 그녀와 예. 이게 또 경춘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경춘선의 남녀가 청순 남녀가 각각 탔어요. 뭔가 사연도 있어 보이는 얼굴로. 혼자 역시 여행은 혼자 해야 되나? 그 부분 좀 뭐 읽어드릴까요? 네. 근데 또 웃긴 건 심지어 자기 원래 여자친구 찾으러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여자친구를 찾으면서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눌 다른 여자친구도 없고. 네. 이 남자는 진짜 그러고 보니 고수네요. 읽어주세요. 예. 네. 기차 안이 돌연 컴컴해졌다. 그녀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와 나는 비 내리는 저녁 나절 막다른 골목에서 맞닥뜨린 얼굴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애써 비켜가고자 해도 서로 스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나는 직면해 있었다. 저 어디까지 가시죠? 그녀는 줄다리기를 하다 얼결에 잡고 있던 줄을 놓쳐버린 사람처럼 일순 허둥거렸다. 잠시 후 그녀는 침착하게 내 말을 되받았다. 그러나 목소리가 사뭇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거는 순간에야 비로소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남춘천역에서 내려요. 그녀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애둘러서 말했다. 저는 청평사까지 갑니다. 여기 이게 바로 뭐랄까요? 참 배울 만한 대목입니다. 소설에 어떤 정보가 있다면 전 이런데 참 좋아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네, 90년대에는 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2010년도에도 통할까는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성의 반응도 네. 사실 이 남자하고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처음 봤다는 듯이 휘둥그레하면서 휘둥그레. 네. 그리고 남춘천역에서 내려요. 네. 그럼 실전에서 한번 해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요? 네. 저는 광화문역에서 내려요. 네. 그러시던지. 이렇게 하겠죠. 네. 그 윤대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만큼 내가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인생이 길 위에 있구나. 라는 그런 감각을 뭐 말이 왜 이러냐. 네. 윤대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내가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결국은 길 위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는 여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에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신지 묻고 싶은 마음에 손은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이라는 단편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예. 이 소설의 한 부분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건가요? 그건 아주 멀리 존재하는 혹성 같은 걸 겁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마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음을 찾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 함께 소를 찾아보자. 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소를 잃어버렸다는 각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길 위의 남자 1994년작인가요?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다 가끔 윤대영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최근작이죠. 이장욱 작가님이 2013년에 발표한 단편 역시 길 위의 남자가 나오는 소설입니다. 예. 절반 이상의 하루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